그러면 버트와 자연어 처리 동의한 자연어 처리라는 것을 제가 왜 설명드리고자 하는가 그러면은 이런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토요일 지난 시간에 단어 임베딩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워드 투 벡터라는 모델을 한번 배웠고 이 워드 투 벡터를 사용해서 시각화랑 그 다음에 분류를 해봤죠. 그런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각화가 좋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건 사람 개인의 기준이니까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도가 뭐 첫 주차 때 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그때 정확도 53%, 54%뭐 이 정도로 사실 분류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워드 투 벡터라는 모델이 조금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한계 중에 하나로 제가 여기 워드 투 벡터도 그렇고 다른 단어 임베딩 모델들을 이용한 어떤 분류를 할 때는 단어를 기반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뭐 빈도수 기반이든 워드 투 벡터든 단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어의 위치, 다시 말해서 문법, 문맥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집에 너는 학교에 갔다라는 문장과 나는 학교에 너는 집에 갔다라는 문장이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단어 빈도수 기반 임베딩이든 아니면 워드 투 벡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든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단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어 임베딩보다 더 좀 어려운 태스크가 문법을 이해하는 거죠. 문법을 이해하고 문맥, 맥락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야말로 사람의 언어를 어떤 수치로 변환시켜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작업이 기존의 어떤 그 단어 임베딩보다도 훨씬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슬슬 이제 어떤 통계라던가 어떤 단순 계산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그리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자연어 처리 모델이라는 것이 좀 필요해지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먼 옛날 20세기에는 계산 언어학, 그야말로 직관적인 이름이죠.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언어학인데 언어를 계산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분야였습니다. 그럼 왜 계산을 하느냐? 기계 모델, AI 모델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계산밖에 없으니까요. 그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숫자로 만들고 어떻게 연산을 해서 이제 AI가 대화를 하는 뭐 이해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출발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학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제 학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자연어라는 것은 어떤 수치 데이터와는 다르게 사실 어떤 단순한 기호의 조합입니다. 기호의 조합이라는 것은 뭐 우리로 치면 한글이 있고 영어로 치면 알파벳 같은 그런 텍스트 기호죠. 어떻게 보면 기호의 집합인데 그 기호만 가지고는 사실 그 자연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수치,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여기 주식 차트를 보죠. 주식 차트 같은 것들은 주식 하나하나 그 가격이 모여서 하나의 경향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경향성은 결국에는 이 주식 차트 그래프 이 여기 들어있는 수치들의 흐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수치만 잘 해석을 하면은 이 흐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자연어 문장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간이라는 글자, 이 간이 무슨 의미죠? 간은 뭐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는 신체의 장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음식에 간을 한다 할 때 그 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이, 어떤 두 개의 사이 같은 걸 의미하는 뭐뭐 간일 수도 있고 간이라는 단어에는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는데 적어도 간장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간이라는 단어와 간이라는 글자와 장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간장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래도 장이라는 단어에는 간장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굉장히 많죠. 단어를 어떤 기호 단위로 뜯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마치 그 수치 그래프처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단어 그 자연어의 집합이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새로운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 가면은 무슨 단어법 이런 거 들어가면은 아주 참 잘했다 이러면은 그 잘한 게 아닌데 그런 거를 어떻게 기계가 이해를 할까?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그냥 자연어라는 것이 글자의 집합이고 그러면 글자를 어떻게 숫자로 잘 표현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 그 다음에 맥락, 그 다음에 어떤 문법이나 어떤 대명사, 고유명사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게라는 건 수치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연어 처리 분야의 카카오 브레인 블로그에서 그 캡처해온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저희 유명한 챗봇 같은 거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동 완성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해 보셨죠? 이런 것도 자연어 처리가 필요한 영역이고 번역이 사실 제일 많이 쓰이죠. 여기 구글 번역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덕분에 지금 여기 카카오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가진 회사들이 지금 AI 특히 자연어 처리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는 것에 여기 안에 있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 위에서 워드 투 벡터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남은 건 맥락, 그 다음 문법 요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일단은 어떤 그 전 시간에 배웠죠. 그 덴스 스파스 하지 않고 덴스 리프레젠테이션 밀집 표현 방식으로 단어가 인베딩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 인베딩 된 단어에서 어떻게 맥락을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장 인베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문장 인베딩은 이제 비교적 역사가 단어 인베딩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이제 방법이 left to right, sequence to sequence 이 두 개가 사실 서로 다른 개념인데 일단은 하나 붙여봤고요. left to right라는 것은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러니까 문장을 사실 그냥 딱 보고 한 번에 문장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문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데이터다. 다시 말해서 앞에 단어가 뒤에 단어보다 나중에 나온다. 라는 점에서 이제 어떤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일기예보나 주식처럼 이제 이전의 값의 흐름이 다음 값을 결정하는 사실 계속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 변화가 이전 값들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문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읽으니까 시계열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 적합한 신경망 모델, 대표적으로 이제 RNN 모델 같은 것이 있죠. RNN은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것이 이제 RNN을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도식화한 예시이고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A라는 단어에다 X가 계속 들어가죠. X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X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 첫 번째 데이터를 나름의 해석을 해서 결과도 뽑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이 모델이 해석한 결과를 전파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마치 트렌드를 분석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은 새로운 데이터와 함께 해석을 해서 또 새로운 결과도 만들어지지만 또 그 다음 모델에다가 전파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이랬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력으로 나오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기존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기존 데이터들을 종합한 어떤 트렌드, 히든 레이어를 합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거기서 이제 RNN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 신경망 모델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해 보셨으면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하는 뭐 기존 방법들, 뭐 학습을 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도 존재하지만, 일단은 자연어 처리에서는 이제 신경망 모델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RNN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디코더 인코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읽는 것이 그 주된 핵심인데, 문제는 문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맥락을 하나의 그 인베딩한 결과로 벡터로 만들어냅니다. 맥락이 인베딩 되었으니까 이제 이 인베딩 안에 문장 인베딩, 즉 문장 전체의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표현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에 전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전부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워드 투 벡터 해보셨듯이 시각화를 해볼 수도 있고, 뭐 분류를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번역이나 문장 생성, 다음에 들어올 문장을 생성하거나 다양한 태스크로 응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이제 초기에 레프트 투 라이트로 많이 만들어졌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RNN, LSTM, GRU, 얘들은 전부 다 RNN 기반 모델들이고, 그다음에 확률 기반으로 CRF나 HMM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도 현재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크나이저,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토크나이저들 중에서 많은 토크나이저들이 이 CRF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이 모델도 너무 좋은 모델이고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지만 여전히 성능을 개선할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어서 이제 바이디렉셔널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예시를 보시죠. 길 건너편에 서 있던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다. 이런 그 문장이 있을 때 이 남자가 무엇냐, 무엇을 뜻하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문장을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서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명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단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RNN 같은 모델도 이런 것들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들이 뭐 다 안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아까 그 히든 트렌드를 나타내는 그 컨텍스트 벡터에 이제 어떤 남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 이렇게 정보를 주고, 그다음 아버지가 딱 등장을 했을 때 아, 그 남자는 아버지였구나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명시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이디렉셔널,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위에서 보셨던 RNN의 구조, 여기서 그냥 똑같은 구조를 거꾸로 하나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였다, 아버지, 의, 나, 는, 남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모델을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요. 이 두 결과의 아웃풋을 합쳐서 최종 이제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 바이디렉셔널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지만 의외로 성능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꽤 성능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이디렉셔널 모델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보시면 by LSTM, by GRU 위에 있는 이 LSTM, GRU 모델 그대로 사용하면서 옆에 by만 붙여준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응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엘모라고 하는 모델도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엘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바이디렉셔널한 LSTM을 기반으로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굉장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또 동시에 마치 바이디렉셔널 모델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동시에 어텐션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이 무엇이냐 하면은 단어가 사실은 시계열 순서보다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전파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바이디렉셔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를 순서대로 보죠. 그냥 이제 레프트 투 라이트 모델도 이제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고 바이디렉셔널도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랑 아버지 사이에 는, 나, 의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들어있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개, 20개의 단어가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수능 지문 같은 거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일 끝에 가서야 그가 누군지 밝혀지는 이런 복잡한 문장들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가운데에서 트렌드, 어떤 맥락을 계속 전파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텐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어가 한꺼번에 한 번에 이 모든 단어들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다른 특정한 단어에게 어떠한 연관관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수치화해서요. 이 수치화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분석에 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여기 있는 모든 토큰들이 한 번에 확 들어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거리가 먼 첫 번째 있는 단어와 마지막에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이디렉셔널이든 레프트 투 라이트든 이런 모델들, 시계열 분석 모델들은 그 트렌드를 한참 전파를 해서야 마지막에 도달을 한다면 어텐션은 한 번에 이 위치가 그 꽂힌다는 점. 어텐션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집중한다는 거죠. 어떤 단어가 이제 자기의 의미를 해석을 할 때 어떤 자기 외의 다른 단어들을 그 참고해야 되는지를 한 번에 꽂아주는가. 이것이 어텐션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이 두 개념이 전부 합쳐진 게 이제 버트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논문 링크입니다. 2018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델이 아직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좀 정립이 되고는 있지만 버트라는 모델이 여전히 이 우리가 버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버트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의견의 해석 차이가 있고 여전히 어떤 핫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바이디렉셔널이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가장 극한까지 활용을 한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가장 극한까지 어텐션을 만든 알고리즘이고 여기 바이디렉셔널까지 붙으면서 이 바이디렉셔널과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동시에 취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도를 보면은 지금 버트 계열 모델,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 중에서는 버트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여전히 어떤 그 핫한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라는 모델도 뭐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위에서 잠깐 보셨던 엘모라는 모델이 있었고 이 지금 캐릭터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버트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인형 이 친구의 이름이 버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쪽인가? 그쪽에서는 그 TV에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어린이용 어린이용 그 TV 프로 같은 데 등장을 하는 인형 캐릭터인데 원조가 엘모고요. 이 엘모를 따랐기 때문에 또 버트라는 이런 캐릭터가 나오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다 인형 이쪽 컨셉으로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 혹시 자연어 처리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GPT 모델이 굉장히 이제 뭐 한번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GPT 모델도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버트라는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는 GPT-1, GPT 처음 모델과 이제 경쟁을 했었고 GPT-2, 지금은 GPT-3까지 나왔고 버트 모델도 밑에 보면은 뭐 이런 많은 모델들이 나왔고 로버타 같은 모델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식으로 많은 모델들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이제 저희 실습하실 때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큰 모델입니다. 버트 자체가 여기 지금 버트 라지가 가운데 2018년 옥토버 여기 구글에서 나온 버트라는 모델이 여기 있는데 340, 100만 개, 즉 언어 모델 안에 있는 파라미터 수가 3억 4천만 개입니다. 이 3억 4천만 개의 어떤 수치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조정을 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지금 그 뒤에 보시면은 뭐 그 GPT-2 이런 모델들은 이제 15억 개 본격적으로 확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지금은 멈인가? 또 구글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거기서 드디어 이제 1조 개를 돌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은 가장 사이즈가 큰 모델들 중에 하나고 저희 인간의 뇌가 사실은 거의 10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공신경망도 인간의 가장 복잡한 능력 중에 하나인 언어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은 최소한 억 단위, 많으면 조 단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러한 언어 모델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2 벡터 저번에 실습하실 때는 모델 만드는데 뭐 90초, 30초 이러면 완성이 됐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트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데 거의 저희가 실습에서 사용하는 것은 파인 튜닝, 즉 세부 미세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걸리고 그 전체 모델을 완전히 처음부터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슨 GPU를 뭐 8대를 써가지고 뭐 일주일을 학습시키고 뭐 그런 수준의 그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언어 모델은 활용도가 좀 활용하기 까다로운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언어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 워드2 벡터의 목적은 단어를 인베딩하는 거죠. 그런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할 때 어떤 특정 태스크, 분류를 한다, 아니면 어떤 분류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언어를 그냥 이해해서 언어를 그 문장을 인베딩하고 언어를 인베딩해서 수치로 만들기 위한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만들어진 모델을 언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다시 말해서 문장 수준의 어떤 자연어를 이해하는 모델들은 수억 개에서 수조 개의 이제 파라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번 뭐 저희 태스크
저 환경 데이터 이런 거 태스크 하나 만들 때마다 GPU 가지고 뭐 며칠씩 학습시키면은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언어 모델이라는 보편적인 언어 이해 능력을 가진 모델을 그런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이용해서 기업이나 어떤 정부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걸 배포를 하면 저희는 그걸 받아 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의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가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테크닉이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강력한 어떤 컴퓨팅 성능을 가지고 마치 그 뭐 알파고를 학습시킬 때 뭐 CPU를 수천 개를 썼다 이런 것처럼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이용해서 어떤 언어 모델이라는 아주 크고 강력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들 원하는 때마다 어떤 원하는 새로운 태스크마다 새로운 데이터셋마다 거기에 대해서 미세 조정만 하면은 바로 이제 모델이 변화를 하는 그런 테크닉을 처음 이제 정의를 했고요. 동시에 오픈소스로 이 내용들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 이것은 사실 이 버트랑은 상관이 없는데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이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그룹에서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더욱더 이제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버트를 쓰는 데는 더 이상 어떤 복잡한 학습 방법이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하기 쉬워졌다고 해서 모델이 작은 건 아니죠. 제가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모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데블린 이분께서 버트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고 마스와니 이분께서는 버트의 기본이 되는 트랜스포머를 처음 만드신 분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간결하게 모델의 구조를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보시면 그냥 가운데 있는 이 이미지가 버트, hours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E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input data, my dog is cute, he likes playing 이렇게 데이터가 그냥 들어왔는데 세 개의 서로 다른 임베딩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 가운데 TRN, 트랜스포머의 약자거든요.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해버렸는데 트랜스포머라는 걸 또 열어보면은 임베딩 안에 있고 그 여기 어텐션 인코더라고 해서 뭐 어텐션, feed forward, 그다음에 add and normalization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어서 굉장히 내부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을 한 화면에 한 번에 딱 시각화를 해주면 좋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모델의 내부를 한번 까보는 방법 한번 보게 될 거고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디렉셔널 모델이면서 동시에 어텐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력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버트의 사실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큰의 개수 기준으로 512개의 그 토큰만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왜 그 인공지능 그 저희 유명했던 이루다 같은 모델들, 그다음에 뭐 GPT 계열 이런 모델들도 이제 보시면은 그 한번 써보신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확인해 보시면은 이야기를 한참 진행하다 보면은 앞에 했던 말을 얘가 까먹습니다. 그 이유가 입력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이루다 같은 챗봇들이 이제 512 토큰보다 더 뒤에 앞에 더 먼저 나온 단어들은 학습 그 분석에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512 토큰 이상 얘가 대화를 하면은 앞에 했던 내용을 다 까먹습니다. 아예 그냥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트 모델 같은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이 등장을 했지만 그건 너무 이제 고급 논문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아직 딱히 뭐 안정적으로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버트의 가장 큰 단점이고
대신에 저희가 뭐 분석할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은 보통 웬만해서는 어떤 칼럼 수준의 아주 긴 글이 아닌 이상 512 토큰 안에서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어느 정도 분석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셀프 어텐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오른쪽에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단어 간의 상관관계가 그냥 바로바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 밑에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죠. 한번 들어가 보면은 콜앱 링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링크로 처리를 했고 버트비즈라고 하는 어떤 모듈을 개발을 하셨는데 이거를 쭉 실행해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영어만 분석이 됩니다. 영어만 분석이 되는데 쭉 실행을 해 보시면은 여기 밑에 시각화 결과가 뜰 겁니다. 뭐 에러가 뜨긴 하는데 에러는 사실 여기선 크게 상관은 없고요. 모델을 다운받아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아까 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여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토큰들이 이제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레이어가 보면은 12개가 있습니다. 버트 모델은 레이어를 12개를 씁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는 TRM 이라고 그냥 T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어 0번이면은 제일 위에 최상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11번째는 최하단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꽤 이제 흥미로운 결과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매트 같은 이런 사례를 보면은 on the 부분에 파란색 줄이 끄어져 있죠. 그 다음에 the가 뭐냐? the는 여기 보라색 여기 점이 뜨죠. the는 매트를 수식하는 대명사다. 그럼 여기 the도 보면은 cat을 수식하는 대명사라고 여기 보라색으로 희미하게 찍히죠. 여기 또 the가 보라색으로 cat을 수식한다 라고 뜹니다. 보라색. 그러면 이 보라색 레이어는 이렇게 단어가 이제 다음 단어가 어떻게 오는가를 예측하는데 그 색깔의 진하기에 따라서 더 매트를 수식하기도 하고 온더를 수식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어떤 문법적인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attention이라는 것이 버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버트가 attention이라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랑 맞는가, 문법이 맞나 하는 것들도 사실 어떤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선들이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문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attention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진 못하지만 어떤 단어 사이의 연관관계 정도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버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이제 한번 코드로 가서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코드로 가서 이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알람이 뜨니까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혹시 그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혹시 저의 자료를 며칠 전이나 아니면 1차 시 강의 때 뭐 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뭐 일주일 전에 받으신 이런 분들께서는 다시 열어보시면은 아마 그 결과가 좀 달라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4번 여기 저장을 해 놓으셨다면은 아마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새로 열어주셔서 드라이브 4번 저장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조금 내용이 이제 1주차 때에 비해서 살짝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데이터셋 다운받고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하죠. 여기 랜덤 시드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한 어떤 그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랜덤 시드 고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크나이저에서 이제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는 사실 말이 그냥 사실 실습 느낌으로 코드를 준비를 했지만 이거를 저희가 돌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학습, 분류 모델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시간이 1352초가 뜨죠. 이 모델을 학습을 한번 시키는데 1352초, 한 2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돌리면 22분 동안 뭐 제가 그냥 모델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터치하지는 않을 거고요. 밑에도 계속 학습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미리 실행시켜 놓은 결과를 보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학습시켜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지금 한번 돌려 놓으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20분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이 모델이 돌아가야 된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습보다는 저 버트라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트랜스포머스입니다. 이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그룹에서 이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그룹 오픈소스 그룹에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고요. 보시면 버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오픈소스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렉이 걸리네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엄청난 양의 그 모델, 딥러닝 모델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델들 사실은 뭐 거의 한 70% 정도는 사실 저도 처음 보는 모델들인데 이런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국어 버트 모델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양한 사전학습된 모델들 들어가 보시면은 이 버트, 이 트랜스포머스에서 제공하는 모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14,000개죠. 이게 모두 다 이게 허깅 페이스에서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다 각자 어떤 개인들이 구축을 해서 구글에서 구축한 것도 있고 다 개인들이 이런 모델들을 구축을 해서 이 14,000개를 허깅 페이스에 등록을 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모델 학습을 시켰으면은 학습시킨 모델들 얼마든지 허깅 페이스에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어 버트 모델, 코버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코버트를 한번 쳐볼까요? 코버트를 치면은 아까 잠깐 떴었는데 네, 이 모놀로그라는 이분께서 여기 박장원님 이분께서 이제 코버트를 여기 허깅 페이스에 등록을 해주셨는데 원본은 사실 이 SKT 코버트, SKT에서 만든 코버트입니다.
그래서 코버트라는 모델 자체는 여기 SKT 브레인이죠. SKT 브레인에서 코버트라는 모델을 학습을 시키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또 엄청난 데이터,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학습을 해서 GPU 32개를 사용하셨네요. 엄청난 컴퓨팅 성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킨 뒤에 저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버트라는 모델을 그리고 이 박장원님께서 이것을 허깅페이스에 등록을 해서 이제 모놀로그의 코버트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뭐 그 외에도 한국어 버트로는 여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KC 버트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고요. 그 외에도 그 애트리 같은 곳에 정보기관에서 만든 콜 버트, KOR 버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 버트 기반 모델들입니다. 버트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한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들도 대부분 이제 코버트 이렇게 그 버트 계열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 버트 이후에도 더 좋은 모델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로버타 이런 것들은 버트보다 모든 면에서 조금씩은 다 성능이 향상된 그런 모델들인데 한국어 모델이 잘 없습니다. 버트 모델이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한국어 모델들은 대부분 버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코버트를 이제 실습에서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코버트 여기 성능 해보시면은 여기 아키텍처 이런 거에서 막 수치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버트라는 원래 버트, 구글에서 처음 개발했던 원래 버트 모델 안에서 뭐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파라미터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모델들 어떻게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토크나이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는 것들은 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버트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저희는 이제 10분 쉬고 11시에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50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 만나겠습니다.